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은 울산에 갔는데요. 자, 만나냐 안 만나냐 논란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울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직 도착은 확인이 안 되는데 떠났고요. 두 사람은 저녁에 만찬,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어제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 불공정하다는 낙인을 받게 됐다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도 표를 얻기 위한 일시적인 사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죠.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이 패널로 나와 있습니다. 네, 영끌 인터뷰는 영끌 인터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뉴스 썰기 이성대 기자 먼저 뭘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JTBC 뉴스룸과 이준석 대표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예. 자신이 홍보본부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 홍보비 해먹으려고 한다라고 이른바 윤핵관이 얘기했다. 자, 그 부분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대체 홍보비가 뭔지 알겠습니다. 영끌 인터뷰는요? 네, 중대본에서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모임 인원 규모 축소와 방역 패스가 골자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경제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도 한번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단답형으로 짧게 요거만 여쭤볼게요. 뭘 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 오늘 밥 먹으면서 풀릴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럴 것 같다. 알겠습니다. 짧게 들었고 일단 그러면 그 경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 윤석열, 이준석, 울산서 밥였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가 언제 밥 한 번 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오늘 저녁에 만찬 회동을 하기로 돼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지만 오늘 만찬을 갖게까지 우여곡절이 오늘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는데요. 그 과정을 저희가 준비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정당사에 정말 가장 최연소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젊은 당대표를 제가 대선 후보로서 함께 이 대장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 측에서 이제 저희 관계자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당혹감을 느낍니다. 또 의제 조율 안 하면은 만나고? 그래, 알았어요. 예, 의제를 뭐 윤석열 후보 측 관계자가 미리 좀 조율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왜냐하면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라고 한 모양인데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하자 윤석열 후보의 반응은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 조율 안 하면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울산으로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잠시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반응만 놓고 보면 앞서 딱 조율 안 하면 만나고 여기 예전에 그 양반 얘기 묻지 마세요랑 좀 비슷한 느낌이어서 불만이 가득 찬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만이 왜 없겠어요. 후보가 됐는데 후보가 돼서 이제 자기는 당신은 이제 갈 길이 여삼춘데 빨리빨리 뭐랄까 모두를 다 쌓아안고서 더구나 추적자가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팀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선대위를 슬리머하고 이렇게 좀 줄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서 나서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다급할 거예요. 예. 앞서던 사람이 추적당하는 기분이라는 게 오히려 쫓아가는 사람이 더 쉽잖아요. 더구나 이제 쫓아가다가 한번 엎었는데 다시 이제 이게 또 좀 쫓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뭐
자기를 열심히 도와줘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방을 놓는 듯한 생각을 하겠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뭐 후보는.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대로 할 말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이 두 분의 갈등이 지금 상당히 극에 와 있는 건데 어쨌든 뭐 극에 와 닿으면 그다음에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지금 울산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울산에서 만나서 서로 오늘 저녁에 사실 오늘 저녁에도 뭐가 안 되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다음에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무산됐다, 결국은 뭐 파국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테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네요. 뭐 그렇겠죠. 오늘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결과를 못 내놓는다면 예. 후보는 후보대로의 정치력에 심각한 이제 훼손을 입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뭐 나이가 젊더라도 당 대표 아닙니까? 당 대표로서의 정치적 책임 문제가 따르게 될 거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 두 사람이 잘 알지 않겠어요? 오늘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제 이른바 윤핵관들이 증폭시킨 그런 이준석 패싱 논란도 논란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고 봐요. 그거는 일종의 이번 선거에 대한 어떤 선거의 컨셉, 전략의 충돌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승리의 경험칙 이걸 이번 대선에도 대입해야 된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세대연합 예. 그리고 중도 확장. 성령층 중도. 그리고 이런 세대연합과 중도 확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저렇게 막 그냥 뭐 모두 다 모여라 이런 식의 그런 그 넓은 선대위보다는 수직적으로 굉장히 기동적인 그러면서 메시지가 강한 이런 선대위를 구성하자. 그런 취지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메신저 역할을 자처하면서 영입을 주도했던 건데 예. 이게 이제 불발됐어요.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나 그 측근들이 생각하는 선거의 컨셉은 그보다는 좀 전통적인 보수 정당의 선거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정권 교체 여론을 배경으로 이른바 이제 반문을 최대한 결집시키면 그렇게 해서 조직 선거를 치르면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겠냐.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동의하지 않는 거고 예. 이런 어떤 전략의 충돌이 결국에는 가장 이번 갈등에 양 당사자 갈등의 밑바닥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만나가지고 밥 먹고 서운한 게 있으면 서로 풉시다.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고 이 전략에 대한 이견, 이 차이를 얼마나 좁힐 건가. 그리고 어떤 타협점을 찾을 건가. 이게 이게 그게 관건일 이제 것 여러 같아요. 사람들이 연관돼 있어서 이미 그렇지, 선대위에 결국에는 합류한 사람들이 인선의 연관돼 문제죠. 있어서 쉽게 이게 풀릴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앞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당대표다라고 이준석 대표를 공식적인 자세는 추켜 세우면서 이른바 백브리핑처럼 기자들이 갈 때는 그냥 뭐 의제 조율 안 하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역시 또 불만이 또 드러난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지금 박원석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어제 뉴스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작 선의로 일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악의로 씌우고 본인들은 숨어가지고 익명으로 장난을 치고 저는 그런 실패한 대통령 후보, 실패한 대통령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겠습니다. 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했던 그 후보의 말이 가졌던 울림이라는 것이 저는 지금의 후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예, 이른바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 그런 인선을 두고 당대표가 그런 실패한 대통령 후보, 실패한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모습은 실패한 후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지자들에게 윤석열 후보를 찍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너무 과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같은 팀이잖아요.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여론이 대개 한 20%포인트 정도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보다 높아요. 대부분 10에서 20 왔다 갔다 하지만. 예, 얼마 전 KBS 조사에서 15% 정도. 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정권 교체해야겠다는 국민적 열망이 높은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그런 여망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윤석열 후보야 뭐 안 되면은 물론 실패한 그런 대통령이 되겠죠. 실패한 대통령 후보가 되겠죠.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그러면 성공한 대통령, 아니, 성공한 당대표가 될 것인가? 그렇게도 보이지 않거든요. 예.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그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이준석 후보 대표의 그 정치적 미래도 결코 밝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사람은 어쨌거나 2인 3각인 거거든요. 예. 같이 가야 되는데 그 같이 가기 위해서는 일단 말을 좀 삼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무슨 당대표 이런 소리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예. 입에 발린 소리라는 거 다 알거든요. 쓸데없는 소리란 쓸데없는 말씀이시죠? 소리죠. 그렇게까지 칭찬을 해놓고서 뒤에서는 또 얘기 들어보면 별로 탐탁해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게 있어요. 아니, 솔직하게 만나서 두 사람이 뭐가 불만이냐? 나는 당신한테 이런 게 불만이 있다. 우리가 예. 같이 가야 되는데 왜 이거 안 해주느냐? 그럼 요건 이런- 여기까지 해주겠다. 그렇지. 서로 요건- 얘기를 예. 하는 게 좋고 무슨 언론 앞에 와서 이렇게 막 칭찬하고 그다음에 저 이준석 대표는 와서 뭐 실패한 후보라니 이런 소리 안 하는 게 이런 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서로, 아닐까 싶어요. 예. 뭐 이준석 대표가 좀 쌓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냈으나 그런 의견들이 대체로 묵살되고 예. 심지어는 본인도 모르는 인선이 이루어지는데 사후적으로 통보받고 근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대로 간다면 단지 그냥 당대표를 왜 패싱하느냐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는 승리 공식으로 봤을 때 이대로 간다면 이 선거는 진다. 나름의 절박감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준석식의 극약 처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저는 이게 윤석열 후보가 이런 점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저분이 보니까 수직적 어떤 협력 관계, 수직적 그 리더십에는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맨날 총장이 지시하면 검찰이라는 검사들이 쫙 움직이는. 조직이 그렇잖아요. 근데 수평적 협력 관계는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닌 거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부하일 수가 없죠. 설사 대통령이 돼도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부하는 아니에요. 의전서열 순위는 있지만 부하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본인이 또 이제 막 이 당에 들어와서 129일 만에 이 대선 후보가 된 정치 신인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당의 질서나 혹은 당의 대표나 이런 걸 존중하면서도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평적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본인의 정치력이나 리더십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대선이라는 큰 저기를 앞두고서 서로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예. 굉장히 냉정하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기기 위한 어떤 협력 방안이 뭔가 이 답을 찾는 게 오늘 만남에서도 관건이지. 그동안 서운했던 거 술 한잔하면서 풀자. 술 먹고 자고 친 거니까 이런다고 문제 해결될 게 아니라고. 예. 일단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앞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했는데 당 대표는 부하가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발언 자체는 원래는 이제 추미애 그 법무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했던 얘기잖아요. 예. 총장이 장관의 총장은 부하가 아니다.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것에서부터 이제 그게 굉장히 인구의 회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강단 같은 걸 보여줬던 건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그걸 패러디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예. 아니에요. 아니 뭐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법무장관과 총장과의 관계를 그렇게 규정했듯이 그렇게 따지면 나도 당대표도 내가 뭐 국민들이 뽑아서 당원들이 그렇죠. 뽑아서 됐는데 내가 무슨 뭐 후보의 부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옛날에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 때 얘기할 때 뭐 일본말 비슷하게 섞어서 하잖아요. 내가 네 시다 뭐냐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일반화된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유치한 얘기잖아요. 내가 네 부하야? 뭐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감정적인 얘기고 그래서 적어도 지금 공당의 대표고 그다음에 어쨌든 공당의 또 대선 후보고 이런 분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로는 부적절해 보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실망을 주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박은석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사실은 검사로서만 26년을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는 사실 수직적 관계라기보다는 계속된 설득과 조율의 관계인데 윤 후보의 계속된 발언들을 보면 앞서 뭐 내가 가면 의제 조율 안 하면 만나고 뭐 이런 것도 보면
그런 그러니까 정치의 그런 문화에는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아까 보십니까? 이제 우리 박 총장님, 박 네. 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예. 살아온 과거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그 한 10여 년 정도 정치하면서 계속 패널로 다 예. 나왔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그 패널 어. 했을 때의 습관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아마 윤 총장, 윤 후보도 과거에 평생을 검사로 했던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많이 뭐 고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하지만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직업적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는 강단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지휘 명령 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뭐 유능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또 단점으로는 수평적 사고를 제대로 못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어느 정치인이든지 또 다른 정치인을 예를 들자면 아 이거 굉장히 말을 잘하고 그다음에 능수능란하다. 근데 이 사람은 정직성이나 도덕성에 있어서 이게 사실 맞는가라는 예.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그런 식의 논란이 있을 수도 굳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뒀나? 속마음을 라는 말씀하시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대선 후보든 간에 그 후보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 어떤 후보도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춘 후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 지난 경선 끝나고 한참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예.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지지율 격차가 좀 났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거의 같은 출발선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직 대통령 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지난 경선 끝나고 비춰지는 일련의 모습이 아니 뭐 다 된 것처럼 행동하네. 예. 이런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박지원 그 국정원장께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선거하고 골프는 고개 쓰는 순간에 진다. 고개 쳐드는 순간 네. 진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맞아요.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여전히 정서적으로 그 겸손한 그렇죠. 그런 정치인, 겸손한 정치 세력에 점수를 주지 뭔가 오만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민심이 차갑게 식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고 급한 사람이 뛰는 겁니다. 누가 절박하고 누가 급합니까? 그건 윤석열 후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투스톤 갈등에서 윤 후보가 더 급하고 더 목마르다 이거죠. 아니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저는 지난 며칠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리프레시 하러 간 것 같은데 자기가 압박할 생각은 없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저는 감정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더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저렇게 한가한가? 이런 느낌을 저는 줬다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대부분이 한 8, 90%는 리프레시가 아니고 항의하러 간 거로 알고 있는데 대선 후보가 리프레시라고 얘기하는 순간 정말 모르시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예전에 그 YS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민정계가 조직적으로 보이콧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박태준 그 최고위원을 예. 대표 최고위원을 만나려고 그 포항에 내려가 가지고 그 턴마루에 4시간인가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에 못 만났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그 흐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 이후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런 어떤 과거의 그 이 정치사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좀 배울 대목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 한 2, 3일간의 모습은 좀 약간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예, 이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했죠. 뭐냐면 본인을 향해 이른바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가 홍보비 해먹으려고 한다. 이 취지에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잠깐 이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입장과 윤석열 후보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요, 당에 있어가지고 저한테 돈 해먹으려고 한다는 분들이 그 말 했던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런 직책을 맡았을 때 해먹었거든요.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소문을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얘기를 제 주변에서 저한테 하는 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두 사람 말이 다른데 누구 말에 더 신뢰가 가십니까?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예. 사실은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도 자기 본인이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전에 거기서 들은 전언을 했을 텐데 그리고 예를 들면 어느 회의에서 윤 후보도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자리에 이렇게 꽤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 후보 있는데 그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야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자기가 말해 홍보비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을 수도 예. 있어요. 그 주변의 사람이 들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뭐 대표님 후보님 사실은 그게
그 홍보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 안 했다면 명확한 디테일은 모른다라는 윤 거죠. 후보는 뭐 난 못 들었는데 그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했어? 뭐 혹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둘 중에서 어떤 누군가가 뭐 틀리게 얘기한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둘 다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진실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는 별로 적절치는 않죠. 예. 당 대표에 대한 건데 뭐 그림은 그려지잖아요. 예를 들면 윤 후보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서 야 이준석이가 말이야 걔가 왜 홍보까지 다 관장을 하려고 그래? 당 대표만 하면 됐지. 예. 자기가 당 대표로 띄워주면 됐지. 야 그거 뭐 어려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공개가 되고 알려진 것 자체가 사실 뭐 없는 데서 나라님도 욕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그게 알려진 이상 그러면 시끄러워지는 거죠. 원래 직원들의 낙 중에 하나죠, 뒷담화. 그런데 뒷담화가 사실은 또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무총장을 지내셨잖아요. 네. 예, 바로 직전에 정의당의 네. 사무총장이었는데 네, 네. 돈과 인력을 관리하는 네. 홍보비가 많습니까 원래? 이 정의당은 물론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요. 네. 근데 법정 선거 비용 한도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500억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선거에 있어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첫 번째 홍보비고요. 어. 그 다음에 인건비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홍보비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선거 때 되면 다 집으로 이 투표 통지서하고 함께 공보물이 날라오잖아요. 그거 전국의 모든 가정에 공보물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를테면 그런 거. 그리고 TV 광고합니다. 라디오 광고합니다. 인터넷 광고합니다. 이게 다 홍보비예요. 아, 광고를 또 제작도 하고 매체에 광고 시간을 사기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현수막 걸고 벽보 붙이고. 그래서 대체로 못 잡아도 법정 선거 비용 한도의 한 70%, 많게 잡으면 80%가 홍보비다. 350억 이상이. 그렇죠.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대체로 한 70% 큰 정당들 같은 경우에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디어홍보본부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걸 다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뭐 후보가 그 바쁜데 예. 그거 다 결제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그걸 주무를 맡고 있는 홍보미디어본부장이 하고 업체랑 계약을 하고 이런 건데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리베이트 방식으로 이런 홍보비나 이런 것들을 뭐 여기서 그 표현대로 해먹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명백히 범죄고 국고횡령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뭐냐면 내가 하도 그런 꼴을 많이 봐서 이번에는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미디어 홍보부장을 맡는 이유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자기한테 홍보비 해먹으려고 대표가 격에도 안 맞게 관례에도 없는 저직책을 맡는다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실제로 했고 그게 이준석 대표 귀에 들어갔다면 화날만 하죠. 예. 근데 그래도 저것을 저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옛날에 사람들이 해먹었거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망 예. 이게 도대체 뭐지? 사실 전당대회 때도 이준석 모르겠는데. 대표가 당시 전당대회 후보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홍보비가 전당대회만 해도 많이 들어가는데 본인은 그런 걸 상당히 아껴서 영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실제로 홍보비 아끼고 돈 거의 안 들어서 예. 자기한테 후원금 들어왔던 거 당비로 뭐 귀속했다고 기사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사실 홍보비 얘기는 이따가 이성대 기자가 뉴스 설계에서 아, 그래요? 과거 사례까지 해서 좀 더 정밀하게 썰어볼 예정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 저녁에 홍준표 의원을 만나서 약 3시간 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3가지를 조언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페이스북에 뭐 몇 가지를 그 질문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일단 답은 3가지는 알아들었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 3가지가 구체적인 뭐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다만 이제 선대위를 좀 재구성해야 되고 이준석 대표는 만나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관심 있는 거는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윤 후보를 만나서 조언을 했잖아요. 확실히 적정한 시점에는 확실히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부터 예. 그렇죠. 어쨌든 뭐 당인이잖아요. 예. 당인이고 평생을 정치를 해왔고 뭐 억울한 생각도 들 것이고 그다음에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인도 정치적 미래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 저기서 만약에 내가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돕지 못하겠다. 그래서 계속 아웃사이더로 돈다.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일단
선거에 참여했잖아요. 예. 참여를 했으면 패배했으면 승복하는 게 맞죠.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예. 도와야 그리고 한다. 당인으로서 돕는 게 맞고 예.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판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윤석열 후보가 경선 이후에 함께 경선을 했던 분들한테 원팀 선대위 구성을 위해서 협력을 요청하고 연락도 드리고 하는데 그러나 그때까지는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얘기가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뭐 김한길, 김병준, 이른바 삼김. 사실은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틈이 없는 거예요. 예. 괜히 가가지고 병풍 역할하고 들러리 역할하고 그냥 좋은 사람 이거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던 거고 그런데 지금 판이 흔들리고 윤석열 후보가 약간은 좀 난처한 처지에 몰리니까 이제 홍준표 의원을 찾은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아까 이제 당인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본인이 정치 그만할 것도 아니고 정치를 할 텐데 기존에 뭐 김병준, 김종인, 김한길 이런 선대위에 군더더기처럼 끼는 것보다는 판을 새롭게 짠다면 내가 대승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이준석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공식적 회동을 하겠다 이런 예. 이제 워딩을 했어요. 홍준표 의원이. 그러니까 어제 만난 거는 공식적 회동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듣고 다른 조언을 선대로 한 사람 거고. 같이 만났죠. 예. 내가 필요하다면 다시 공식적 회동을 요청하라.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입장까지 좀 들어봤고요. 다음은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주제는 출렁이는 조국의 강입니다. 예. 어제 이재명 후보가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반응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측근이죠. 신측근으로 분류되던데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은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평가하는데 당연히 예측 가능하지만 또 추미애 전 장관의 입장은 완전 달랐습니다. 먼저 강훈식 본부장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이제 정확하게 지지하시는 분 중에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하나는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국민들에게 실망시켜드린 점들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강훈식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반면 추미애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시대의 비겁함을 고발한다며 긴 글을 올렸는데요. 대통령 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낙인을 찍게 됐다. 조국은 정치판의 공공의 적이 아니다. 조국 사태는 검찰의 난이었고 윤석열의 난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두 분께 좀 여쭤보면 예,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잘했죠.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쨌든 확장성이 가장 큰 이 과제인데, 예, 근데 조국 사태를 정면으로 직시하지 않고서 확장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도 할 사과였는데 더 늦지 않게 전 잘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제 한 번의 사과로 끝날 거냐? 그게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조국 사태라는 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관, 예,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상식적 판단 이런 거에 큰 혼선을 가져온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또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당장에 조국 그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 같은 경우에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입기도 했고 또 검찰의 그런 어떤 수사의 세부 기준 같은 것들이 조국 그 전 장관 수사로 인해서 휙휙 바뀌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사람들, 민주당에 있었던 뭐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의원이나 뭐 이런 공격받고 배척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다 바로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에 사과로 해결되겠나. 그런 면에서 사과를 할 때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전 좋다고 보고요. 첫 번째로. 예. 어제 일단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최대한 낮은 자세로 사과를 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예, 본인이 뭘 사과를 하는지. 그리고 어쨌든 이 회복과 치유 같은 게 포함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아직 거기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국의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새깡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파도가 많이 쳐요. 제가 네. 그래서 제목을 파도도 많이- 출렁이는으로 했는데 파도도 많이 치고 네. 곳곳에 새깡들도 많고. 일부에서 뭐 늪으로 하자 이거 헤어나오기 힘드니까 이런 표현도 그걸 있지만 어떻게 할 제가 거냐. 오늘 당장 오늘 정파적 추미애 전 주장이 장관의 반응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기왕에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세웠다면 저는 당내 일부 그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혹은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더라도 예. 이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지금 국민 여론이나 또 그동안의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지탄했던 목소리가 그런 비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아니, 저는 근데 저게 진짜 진정성이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거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하는 소리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기왕에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뭐 좀 뒤에 뭐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좋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이제 생각해보니 뭐 그때는 내가 당에 속해 있었고 사실은 뭐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어쩔 수 없는 예.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내가 대선 후보로서 정말로 국민들한테 내 생각을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김남국 의원하고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들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민주당에 그 지금 캠프에 가 있고 그분들이야말로 조국 수호대 뭐 핵심이라는 그런 지적까지 받아왔잖아요. 근데 그분들까지 예를 들어서 다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열린민주당하고 지금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니 지금 열린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전혀 입장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최광욱 의원 같은 경우 여러 차례 고발을 물론이죠. 하기도 했죠. 예, 물론이죠. 그러면 그쪽하고 통합을 하면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것도 좀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글쎄, 근데 저거야 뭐 말은 무슨 말은 못합니까? 무슨 말인지 못합니까? 뭐 무슨 말인지 다 할 수 있죠.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윤석열 후보지요. 네. 글을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표를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개 숙인 거에 불과하다. 안 하니만 못한 사과다 했고 사과를 할 거면 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집권 세력 모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조국 전 장관을 수사를 지휘했고 물론 이제 정파적으로 의견이 여당 뭐 지지자들끼리 다 다릅니다.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장차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 전 장관을 과도하게 그래서 수사한 거다라는 의견은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근데 저런 말을 할 계제인가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뭐 말로만 사과한 거다. 근데 어쨌든 표를 얻기 위해서 말로라도 사과를 하고 예. 말로라도 어떤 변화를 보이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그것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고개 숙이는 모습조차 보이고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아니 지금 이 이준석 대표하고의 예. 갈등이나 일련의 과정을 본다면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러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당시 검찰의 수사는 모두 정당했느냐? 예. 그렇지 않죠. 그거는 조국 사태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도 당시 검찰의 수사 전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법정에서 무혐의가 나거나 이렇게 새롭게 밝혀지는 것들도 꽤 있어요. 예.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논것만큼의 사실은 잘못도 없다라고 할 만큼 당당하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그 후보가 당사자로서 저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한 얘기 있잖아요. 예. 추미애 전 장관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그 후보 탄생의 1등 공신이었잖아요. 1등 공신이죠. 그렇게 얘기할 국민의힘 수 분들은 있죠. 이제 추 장관에게 난이라도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이재명 후보가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해서 뭐 사과한다고 가장 낮은 자세로 사과한다고 했을 때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온 그 반응을 보면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고춧가루 속된 말로 고춧가루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야 역시 추미애구나. 이분이 도대체 이거 누구를 돕는 건가? 뭐 국민의힘 도와주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얘기가 나왔지만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글쎄, 조국 장관의 사태 그동안 벌어졌던 온 나라가 조국이라는 한 개인으로 인해서 친조국 반조국으로 갈리면서 그렇게 그 소동과 혼란을 겪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인권을 짓밟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일이다. 그래서 도대체 저 추미애 장관의 인간 존엄이 뭘 가지고서 무슨 기준으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보통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매우 매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SNS에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고발한다 시대의 비겁함을.
굉장히 멋있어요. 그 나는 고발한다는 그 1800 몇 년인가 예. 드레피스 사건 났을 때 에밀 졸라가 썼던 그 신문에 기고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나는 고발한다 해서 그 제목으로 나갔던 건데 거기다가 뭐 시대의 비겁함을 해서 굉장히 멋있는 표현을 쓰고 계신데 글쎄 조국 사태는 이제 나중에 이미 그 법원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그 부인 신법원에서 상당수 혐의가 유죄가 났습니다. 유죄가 났고 부인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4년 그 형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된 거 아니에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제 죄에 비해서는 형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고도 하지만 당시 법원은 이제 반성하는 게 없어서 과했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뭐 이건 뭐 너무 심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저분이 했던 그 조국 장관이 했던 그런 모든 그 과정이라든가 재판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밀 분석을 해서 나중에 법과대학에서 그 공부를 할 때 한 사례로 써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 추미애 장관의 이 얘기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뭐 대대적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조국 전 장관에 가졌던 태도와 바뀐 거 아니냐.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지난 7월 이제 경선 과정에서 유튜브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는 조국 전 장관은 선택적 정의에 당했다. 또 언론 플레이로 마녀 사냥해서 나도 당했다. 동변상련이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선 때는 당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물론 그 전에 다른 인터뷰에서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문제가 있지만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자그마한 티끌이라도 만약 사법적으로 판단이 맞다면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인터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근데 이게 뭐 그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한 평가가 저는 두 가지 평가가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게 이제 이 잘못은 어쨌든 비난은 잘못에 비례해야 되는데 잘못 이상의 비난을 받은 측면이 있다라고 예. 평가할 수 있으나 그 문제를 다루는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태도는 적절치 않았다. 예, 국민들의 공감대를 사지 못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할 수 있는 얘기고 그게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질문을 한 번 사과했으니까 더 이상 안 받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선 본선 가서도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질문을 계속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당내에 여러 가지 뭐 반발이나 아까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그런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사과했던 그런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건가? 이게 예.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고 국민들한테 지탄받고 비판받았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이 조국 사태가 있긴 했지만 그런 것과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을 표방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떻게 달라질 건가? 이런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야 이게 단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 일시적으로 사과하는 척하는 거다라는 평가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민주당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시청자 의견 앞서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투스톤 갈등에 대해서 의견을 좀 보면 제이땡땡님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맞춰 사는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물론 이제 두 분이 우린 부부가 아니야. 그러면 또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부부는 아니지요. 예. 그다음에 다른 금땡님께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약간 비판적인 의견을 줬는데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한다면서 그렇게 취급하나? 예,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좀 설득력이 있네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잘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은 오늘 정치권에 있었던 주요 말들, 눈길 끄는 말들을 모아봤습니다. 강정 아나운서의 썰픽입니다.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3위입니다. 민주당 의원 SNS 전수조사.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한 결과라며 상위 21명과 하위 80명의 의원 이름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거를 본 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반박하자 민주당 간판덕은 다 보면서 의문은 못하겠냐는 거냐며 탈당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2위 보죠. 역대 최대 규모 슈퍼 예산안.
오늘 607조 7천억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상황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대폭 늘어났고요. 일명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린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야당이 경항 공모함 사업 예산에 반대하면서 예산안은 여당 단독으로 상정 처리됐습니다. 이리 보시죠. 선대위 논란 안타깝게 생각. 조용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조동연 상임 선대위원장 사퇴 논란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 지원 관련 질문에는 이미 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합류해 있다며 양심과 책임의식에 맞게 활동할 것이라고 짧게 코멘트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정 아나운서가 세 개를 픽을 해서 썰을 골랐는데요. 뭐 박원석 의원님부터 뭐 하나 촌철살인을 더해주시면. 뭐 슈퍼 예산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게 단독 처리라고 하는데 합의된 단독 처리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내용상 이견은 거의 없는데 대선 앞두고서 예. 사이좋게 합의해서 예산안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이래가지고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서 오늘 아침에 여당 단독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3조 3천억 원 정도 정부 제출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예. 일부 이제 삭감을 하고 일부 증액을 해가지고 순증액이 이제 3조 3천억 원인데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 재난이라는 이 재난 상황에서 예. 이 정도 예산 증액은 뭐 전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이 방역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손실보상과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늘었기 때문에 크게 뭐 흠잡을 만한 그런 예. 이제 예산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법정 시한을 불과 하루긴 하지만 이렇게 넘기는 모습은 아무리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다지 좋지 않고 서로 명분 찾기 하다 넘겼다는 예, 말씀이시죠? 게다가 또 이 경항모 예. 이 예산 가지고서 마지막에 이제 이견을 크게 표출해서 결국엔 단독 처리를 됐는데 사실 경항모 예산 72억 잡힌 거는 아마 그게 이제 용역을 발주하는 것 예. 정도일 겁니다. 이게 아마 나중에 가면 이제 수십조짜리 그 사업이 될 텐데 근데 저는 그게 과연 불효불급한 예산이었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다음 정부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판단을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었고 이게 반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안보 측면에서 경항모가 꼭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그런 이 무기 체계인가에 대해서도 이견도 굉장히 많고 근데 뭔가 이게 아마 군 내부에서 이걸 굉장히 서둘렀던 흔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빌미로 또 이렇게 사실상의 합의된 단독 처리를 하는 모습도 그다지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저희도 제목을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잡았는데 사실은 GDP 뭐 역대 최대, 그 다음에 예산 역대 최대. 매년 역대 최대입니다. 사실은 경제가 조금씩은 성장하니까 매년 역대 최대가 맞는 거죠. 그거는. 예. 자, 김중혁 센터장님도 하나를 골라주시면. 저는 원래 선대위 논란 안타깝게 저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 좀 생각을 바꿔서요. 아, 그 민주당 의원 SNS 전수조사 예. 김용민 의원이 뭐 열심히 SNS에 글을 올려서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의원 순서대로 김용민 의원이 한 게 아니고 김용민 씨가 네. 김용민 예. 씨가 21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적게 올라온 순서대로 80명을 이렇게 쭉 올려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박용진 전 후보였죠. 박용진 의원하고 이제 서로 이제 공방도 오갔는데 저는 좀 씁쓸해요. 정말 이게 글쎄 이런 식의 행위가 이런 김용민 씨가 하는 이런 행위가 일반 보통 유권자들이 볼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일까? 예. 뭐 무슨 게시타파 아니잖아요. 사상 경찰도 아니고. 예. 그냥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의정 활동을 감시한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출석 시간이라든가 발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따져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예. 국가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뭐 국정 감시 활동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순수하게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들을 쫙 줄을 세워서 이 사람은 뭐 잘했고 이 사람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글쎄 그것이 과연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뭐 김용민 씨 입장에서는 나는 개인이고 내가 그냥 한다. 그리고 내가 국회의원들을 비판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박용진 의원의 주장은
김용민 씨가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고 하는 거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돕는 게 아니다. 이런 맥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그 빅마우스들이 있잖아요. 김어준 씨도 그렇고 예. 김용민 씨도 그 중에 하나였고 이런 분들의 발언에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그다음 행동이 좀 바뀌고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니 김용민 씨는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재명 예. 후보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의 자유고. 자유죠. 개인이니까. 다만 의원들이 그 눈치를 보고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 그건 각자 의원들의 그릇의 문제인 거고, 그게 오히려 문제인 거지. 이걸 하는 김용민 씨를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유권자인데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하여튼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이니까 뭐 자유인데 자유죠. 그런데 과연 도움이 될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공수처인데요. 공수처에 또 기각을 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손중성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된 뒤에 손 검사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영장 두 번 다 기각됐는데 심경 어떠신지요?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예, 앞서 이제 체포영장 또 1차 구속영장에 이어서 또 기각이 됐습니다. 1차 구속영장에서도 이제 성명불상해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공수처가 대체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성은 씨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제대로 수사했으면 제대로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건데 잘 못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이제 능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손준성 검사한테 3번 영장을 청구했어요. 체포영장, 구속영장 2번. 3전 3패를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법원의 입장은 한결같은 겁니다. 이 정도 수사, 이 정도 증거나 이 정도 입증이나 이 정도 수사 결과를 가지고는 영장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직 공수처가 뭐 경험도 부족하고 수사 경험이 좀 쌓여야 이런 수사에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의혹에 비해서 지금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무용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러려면 저거 왜 만들었냐. 이게요. 공수처라는 일종의 공수처도 특검이지 않습니까? 예, 검찰 조직이 사실상의. 아니고 사실상의 특검인데 그럼 공수처가 하다가 이렇게 좀 이 수사력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못 다룬 사건을 다시 특검에서 가져가서 할 수도 없어요. 다시 검찰에서 가져갈 수가 다시 검찰에서 애매하다는 가져갈 거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발 사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리고 정황으로 보면은 의심이 굉장히 가는 사건인데 뭔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제대로 입증을 못한 거죠. 사실 제대로 수사해서 별로 의심할 게 없구나.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아니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 못해서 이런 결과인가라고 하면 이제 불만들은 더 높아질 수가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결과도 믿을 수가 없고. 지금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예. 다른 사건들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수사 의지의 이 박약이 아니고 능력의 문제로 이제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면 물론 피의자가 구속되고 안 되고가 수사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이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은 마치 무죄인 것 같다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수사가 부실하다면 섣부르게 영장을 청구하지 말든가. 아무튼 지금 공수처가 좀 이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좀 이렇게 좀 많이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수처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국 장관이 앞장서서 이제 만들겠다고 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치적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때도 이거 옥상옥에 불과하고 실제로 별다른 역할을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게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소득주도 성장으로 뭐 나라가 경제가 막 발전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처럼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해보니까 안 되는 거고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 조직 자체를 왜 만들었느냐에 대한 회의감이라든가 그런 거부감 같은 것들이 계속 널리 퍼져갈 것이기 때문에 예.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 조직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근데 일단 만들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없애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요. 기관이죠. 이런 예. 여러 가지 오히려 그 부작용만 더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공수처는 불필요한 잘못된 기관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따끔한 지적을 공수처가
공수처에 있는 분이 좀 듣고 의지의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능력의 문제라면 키워야 되겠죠. 예, 그런데 공수처만이 아닙니다. 사실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었죠. 당시 곽상도 전 의원의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50억 클럽이 오랫동안 얘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되는 건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검찰이 지금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게 그러면 50억이 정말 퇴직금이냐 위로금이냐 정말 그런 세상이면 저도 살고 싶지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검찰이 못 밝힌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검찰도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능력에 문제가 있고요. 검찰이 수사에 너무 늦게 착수한 것도 있고 자금 흐름이 이렇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가성의 실체가 뭐냐 이걸 예. 입증을 못한 거잖아요.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해체되지 않도록 어떤 도움을 줬다. 예, 근데 어떤 도움을 어떻게 줬는지를 지금 못 밝힌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은행장이었던 그 김정태 회장 이분하고 동문관계이기 때문에 도움을 줬을 거다. 이런 정황에 기반했는데 정작 김정태 회장을 소환 조사도 안 했어요. 여러 가지로 이것도 좀 부실 수사라는 논란에 붙일 수밖에 없고 지금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이게 출발부터 약간 꼬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 의혹 받는 분들인데 강제 수사는 곽상도 전 의원만 들어갔었죠. 예. 곽상도 의원은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 씨에 대한 뭐 저격수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럼 아까 앵커도 얘기하시지만 50억이면 하늘에서 떨어지겠어요. 그 상식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야기가. 그게 과연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검찰의 능력의 문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정부 들어와서 검찰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사자라고 능력 있는 검사들을 제자리에 박아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권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다 중요한 요직에 박아놨기 때문에 예. 저렇게 검찰 전체의 역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억이 그냥 퇴직금이라면 뭐 구글, 애플 합친 것보다 훨씬 좋은 화천대유가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뭔가 있는데 못 밝힌 건 검찰은 능력뿐만 아니라 의지도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도 한번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당대표를 깎아내려가지고 저에 대한 굉장히 모욕이고. 네, 흥부가 기가 막혀가 아니라 홍보비가 기가 막혀. 네, 희대의 정말 명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어디로 가나 했더니 울산으로 간다고 알려졌습니다. 서울을 떠난 이후 어제 JTBC 뉴스룸에서 첫 단독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 어제 정말 작심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스스로 확인해준 내용이 있었죠. 화제가 됐죠. 바로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그 익명의 관계자가 이준석 대표가 홍보미디어본부장을 맡은 걸 두고서는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고 발언한 그 발언 때문에 격분했다고 스스로 밝혔거든요. 자, 다시 한번 격분한 모습 보시죠. 저에게 돈을 해먹으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사람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면피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직한 사고로 선거를 이끌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대표 입장에선 저런 얘기를 들으면 격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대표가 홍보 관련 분야를 맡는 건 이미 양측이 합의를 했던 사안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그 양측 갈등의 어떤 근본 원인, 그 물밑에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홍보의 전권을 갖기로 한 결국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후보 선출된 바로 다음 날 이 대표를 만나서 홍보 미디어 분야는 전문가를 유촉하는 게 어떠냐. 이미 몇 명도 물색했다라고 그 이름까지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자, 그게 중요한 분야인 만큼 내가 직접 맡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수용했다라고 저렇게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이제 잡음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윤 후보가 앞에서 오케이 했는데 뒤에 가서 좀 불만을 제기했거나 아니면 자, 윤 후보는 오케이 했지만 참모 그룹이 불만을 제기했거나 뭐 크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측 대 이준석 대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 대표가 직접 했지만 대표들이 맡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또 굳이 당대표 역할도 많지만 챙길 것도 많은데 이걸 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우선 이 홍보비라는 게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게 위해서다라고 본인이 밝혔어요. 그 자기가 홍보미디어본부장을 맡은 그 초기에 바로 이렇게 자신의 SNS에 자, 여의도 언저리의 업자들이 괴랄한 기획, 자, 괴이하고 악랄한 방법들로 기획을 해서 헛돈을 쓰고 있는데 내가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직접 나섰다라고 실제로 공개를 했고요. 실제 여러 선거를 지금 치러 오면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했다고도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기에게 돈, 그러니까 홍보 예산을 해먹으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미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해먹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이다. 자기 고백이다, 셀프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걸 들은 사람들은 해먹었던 사람들은 찔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직접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윤 후보 이 대표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근데 오늘 윤 후보 본인은 이 대표가 홍보비 해먹을 수 있다. 발언들은 사실은 없고 그런 소리 한 사람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그렇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 격분했던 이 핵심 워딩이잖아요. 자신을 해먹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그 출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윤 후보는 난 들은 바가 없고 뭐 찾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나는 아무 근거 없는 낭설을 듣고 제주도까지 간 거냐 뭐 이렇게 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좀 더 불쾌한 입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불쾌한 모습 들어보시죠. 그 이야기가 있은 직후에 사실관계 확인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은 그 핵심 관계자 굉장히 큰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이간 행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자, 일단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이간 행위를 했던 이 유대관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어요. 지금 아마 잠시 후에 만나게 된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조치를 어떻게 내놓느냐.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궁금증이 드는 게 도대체 홍보비가 얼마나 되길래 이 기가 막힌 홍보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까? 네, 지금 뭐 그래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제가 지난 17년 대선 선관위자료를 찾아봤더니 전신이었죠.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약 340억 원을 사용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언론에서는 최대 80, 90%까지가 홍보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큰 게 TV 광고, 또 문자 발송 비용, 게다가 또 유세차를 수백 대를 돌리잖아요. 네. 거의 그러다 보니까는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 90%까지 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대선도 한 513억의 그 선거 비용 상한액인데 최소한 400억에서 450억 이상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큰 돈을 굴리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는 사람을 챙겨준다거나 뭐 뒷거래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박원석 전 정의당 사무총장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본부장 조동원 씨 유명하죠. 그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는 그 멘트로 유명했던 지난 2016년에 홍보 비리로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요. 홍보비가 정말 450억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데 근데 홍보비 지출이나 홍보 전략은 뭐 굳이 역할을 따로 이렇게 맡지 않아도 어쨌든 시스템이 있잖아요. 관리를 해주면서 통제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마음대로 예산을 쓰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대표가 같이 맡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또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홍보비 절감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향후 정치적인 포석도 노린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미 보시면 지난 4월 재보선과 지난 6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자신을 지지했던 2030을 지지를 효과적으로 끌어내는 방법으로서 홍보 미디어 전략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네. 자, 이번에 어쨌든 차기를 노리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차차기. 계속 정치적으로 노리는 이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가는 방법, 그리고 또 실전 경험을 통해서 과연 어떤 전략을 써야 더 효과적으로 붙들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또 하나는 또 윤 후보에게 지금 일단 자리를 내줬잖아요. 아무래도 자신은 계속 이런 홍보 분야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나 정치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런 갈등, 윤핵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게 되니까 이제 잠시 후 만나게 되는데 더 갈지 아니면 봉합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마 이성태 기자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준비한 자료 바로 이겁니다. 사진 제보 올라왔어, 사진 제보. 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어? 박정자 씨 SNS? 야, 우리 친구들 진짜 정보력 대박이야, 대박. 아이고, 니들이구나. 자, 강용석 향하는 화살촉 아세요? 저 정말 이거 보면서 혈압 많이 올랐거든요. 정말 다시 봐도 좀 짜증이 나는데 이게 지금 강용석 변호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살촉이라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그 공개한 드라마에 나오는 저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광신도 유튜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또 좌표를 찍어서 공격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광신도 유튜버. 근본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한 어떤 홍보의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홍보가 또 기가 막히죠. 네. 이 양반도. 자, 어쨌든 간에 이 화살촉이라는 게 그런 집단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민주당에서 지금 오늘 조동현 공동선대위원장 혼외자 의혹 논란이 나온 지 3일 만에 공식 사퇴를 했습니다. 자, 그 뒤에는 사실상 강용석 전 의원의 폭로가 앞장섰다라고 분석이 있는 거죠. 대선 후보 어떤 선대위 공직을 맡는 만큼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어쨌든 간에 공적인 자리잖아요. 그에 대한 검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검증은 필요하지만 자, 문제는 자,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뭐 법원의 판결문과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 결과 같은 걸 올리면서 이번 문제와 관계없는 그 아이의 이름 또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까지 노출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다 잘라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또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에서는 사진도 공개하고 똑같은 내용들의 자료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드라마에서 저렇게 좀 썼다는 건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쓴 거거든요. 근데 검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사자에 대해선. 하지만 무고한 미성년 아이들의 신상까지 이렇게 공개해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당장 민주당에서는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동현 자녀에 대한 신상 공개한 강용석에게 여당, 자, 지옥이라는 드라마 아까 설명해드렸던 그 지옥에 나오는 광신도 화살촉이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민주당은 오늘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미성년 자녀의 이름 그리고 심지어 지금 다른 성으로 개명되었고 생년월일 몇 년 몇월 며칠이고 사진까지도 작은 모자이크만 하고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 그 미성년 자녀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 그리고 더 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살기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그 강용석 변호사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에는 제가 오전 확인해 봤을 때만 해도 남아 있었고요. 자, 법조계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조동현 공동선대위원장이 그 선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민주당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민주당이 영입을 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모든 책임은 어쨌든 후보인 내가 지겠다. 앞으로 더 이상 가족에게는 아픔이나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달라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정치는 정말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요구되는 도덕성 논의에 대한 논의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하지만 지켜야 할 선은 서로 지키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아마 저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고요.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보가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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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형님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요.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로 축소하겠습니다. 네, 확진자 증가세와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일상 회복은 우선 4주간 중단이 됩니다. 연말 연시 늘어날 모임을 대비해서 사적 모임 규모는 축소하고 방역 패스 대상 시설은 확대되는데요. 이번 방역 조치 방안에는 내년 2월부터 일부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확대하기로 그런 시행도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방역 대책에는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원 규모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재인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죠.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한 달 동안 이어졌던 위드 코로나, 어렵게 시작했던 일상 회복인데 다시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오늘 중대본 방역 강화 대책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저희 자영업단체에서 지난 8월, 9월부터 주장했던 게 위드 코로나였는데요. 네. 그때는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최대 10,000명의 확진자 발생을 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에 대한 병상 그리고 방역 인력 이 두 가지에 대한 2배 확대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정부는 이런 그 병상이나 인력에 대한 그 확대를 미미하게만 적용을 했고 약간 늘리는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현재 5,000명에 이르렀는데 엄청난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자영업자 단체에서는 네. 이 보건당국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지금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결국 우리 자영업자에게 지우고 있다. 이런 책임 전가와 또다시 반복되는 자영업자 옥죄기의 불안감을 감출 수 없고요. 결국에는 병상,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그 확보 없이는 지금의 혼란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서 14종의 시설에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신 거죠? 네네. 그 확진자 발생의 대부분은 종교, 요양시설, 직장, 지인간 모임 등입니다.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고작 10%대에 불과한데요. 마치 다중이용시설에서 100% 나오는 것처럼 과도한 방역수칙을 적용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죠. 대표 사례로 지금 오미크론 변이 시작점이 종교시설인데 여기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없고요. 그리고 네. 백화점과 대형마트 또한 백신 패스 적용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만 지금 방역수칙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작 10%대에 불과한 우리 다중이용시설,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만 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할 게 아니라 보건당국은 통계에 근거해서 확진자 발생 비율에 따라서 방역수칙을 차등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좀 더 증가되고 있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영업시간제 제한과 집합금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저희가 이제 불만인 사항이 결국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은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단 2가지입니다. 하지만은 이 방역 패스 또한 또 다른 집합 제한에 해당됩니다. 결국에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이제 오지를 못하고요.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의 지인들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을 때 앞으로는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처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한시름 덜었지만 이 방역 패스라는 새로운 방역 수칙이 도입되면서 지금 집합 제한과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방역 패스를 집합 제한 범위에 포함시켜서 손실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정부는 이번 방역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경제 회복에 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미크론이 갑자기 출현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럼 우선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축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세계 경기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또 오늘 아까 아젠다였는데 오늘 이제는 1차 개편안이 나왔잖아요. 일상회복이요. 근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뭐 여러 가지 있죠. 사적 모임 제한, 뭐 수도권 10인에서 이제는 6인으로 준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청소년 방역 패스. 여기서 예외 범위가 18세에서 11세로 이하로 됐습니다. 그럼 뜻은 뭐냐면 12세 이상 청소년들은 이제 백신 맞아야지만 도서관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학원도 갈 수 있고 지금 제가 이게 들어오기 전에 맘카페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어머니들 계시는 이런 데를 가봤는데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좀 짚어보고 싶어요. 이제 어쨌든 오늘 슈퍼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를 했고 정부는 올해 4%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금 그것도 좀 불확실해지지 않을까? 현재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현재 국내 상황은 3분기에 이제는 실질 GDP가 전기 대비해서 한 0.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뭐 3분기 여속에 증가는 하고 있는데 상승률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는 4차 대유행이라든지 3분기 때 또 한 가지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들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목표치인 4%에 과연 연간 4%에 도달을 할까라고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회의론이 좀 나오고 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사실 됐어야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제는 스케줄을 나왔을 때 3분기, 4분기 각각 한 0.6%씩 직전 분기에 대비해서 올라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3분기에 0.3% 올랐잖아요. 그럼 4분 않았군요. 그렇죠. 그럼 4분기에는 계산해 보면 한 1.04% 올라야지만 이제는 4% 성장률이 될 텐데 그 수치 자체도 사실 불가능한 수치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좀 회의론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좀 지금 사실 오미크론 확산 외에도 그럼 우리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민감 소비입니다. 민간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민간 소비가 3분기 때 너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 소비가 늘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는 좀 4% 경제 성장률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가 좀 늘어야 되는데 이제 서비스 쪽에서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먹는 거는 잘 됐는데 3분기 때 근데 이제는 뭐 문화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산업이 잘 안 돼서 사실 민간 소비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이제 숙제 이런 거를 좀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민간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 상황인데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금 더 사실 좀 더 조여가는 상황이라서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이제 변수가 생긴 거죠. 원래 스케줄은 이제는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그렇죠. 미리 금리도 딱 오른 상태고 그래서 이제는 스케줄대로 갈 것 같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제 변수가 하나 생긴 게 바로 변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이제 스케줄이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의 경기 스케줄도 지금 꼬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에 변수가 생긴 건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건데 미국 증시를 좀 보면 아무래도 한국 증시가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젠 내렸다가 오늘 올랐다가 진짜 롤러코스터 타고 있고 뭐 보복 심리로 더 사는 것도 있었고 이것도 이제 오미크론 변수로 인한 도미노 효과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는 원래대로라면 또 증시가 계속적으로 최대 장폭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오를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었는데 산타랠리 같은 것도 맞습니다. 산타랠리가 항상 12월이면 이슈인데 이게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커졌어요. 올랐으면은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한 번은 확 올랐다가 또 확 떨어지다가 또 어제 새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올랐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뉴욕 증시를 굉장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데 다들 그러세요. 야, 이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그래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아마 뉴욕 증시도 지금 이런 부분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데 또 한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때가 저가 매수야.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이거 미디어들이 만든
변이 바이러스다. 한마디로 너무 과장하고 있다. 네, 아직 확신한 것도 아닌데 미디어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겁을 먹었을 뿐이다. 오히려 저가 매수해야 돼라고 이제는 또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 좀 빨리 종료시키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네. 그거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치솟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왜 왔을까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망 병목 형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항만이라든지 부둣가 가보면은 이게 다 다른 데로 가셔갖고 뭐 물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물건값이 계속 오르게 되고 또 한 가지 수요가 너무 폭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 나오다 보니까 수요도 잘 되죠. 공급은 안 되죠. 계속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월 의장이 야, 좀 더 땡기자. 테이퍼링의 속도를 좀 더 땡겨야 되겠다라고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원래 스케줄은 내년도 6월에 이제 테이퍼링 종료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금리 상승. 올리겠다. 그랬는데 이게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시기가.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의 속도를 낸다는 건 어쨌든 돈줄을 죄는 시간을 조금 더 빨리 당기겠다는 맞습니다. 얘기였는데 자, 그렇습니다. 오미크론이 지금 굉장히 많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전략으로 좀 저희가 이런 경제라든가 증시라든가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OECD가 최근에 자료가 냈는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4.0% 그러니까 4%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주요한 원인이 수출 호조세. 특히 IT 쪽이나 반도체 쪽으로 수출 호조세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 규제 철폐해야 되고요. 기업이 좀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정부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잘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IT 쪽으로 이런 시설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망 투자라고 보통 6G 레이가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5G를 넘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규제 철폐가 잘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철폐라고 하면 어쨌든 정치적인 변수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